얘까지 플러스로 줄게. 야, 너 내가 저거 보여주냐? 아니 나 집에 모아놨어. 네. 만져볼게, 만져볼게. 촉감. 아 그래 만져봐. 뭔가 보지 마. 뭔가 지렁이 같이 생겼다. 아니야. 나비? 나 이렇게 V 모양인데? 아, 뭔데? 나비. 입사야. 나 사실 버터풀 생각했어. 아니야? 아, 나도 이렇게 하늘을 비춰보는데 버터풀인 줄 알았어? 아 이러고 너 꼬리만 어디 갔냐? 꼬리선 어디 갔어? 가나 너 가져왔어? 꼬리선. 아니? 여기 있잖아. 어 뭐야? 뭐야? 난 알고 있는 줄 알았네. 아 그 부스터 돌려줘. 내 꼬리선이랑 바꾸자. 누구랑? 근데 안 들어있는 거? 저는 어제 얼마 썼어? 얼마? 얼마나 먹은 거야? 안주 2개, 소주 3개, 맥주 3개. 그렇게 비싸? 어디 갔네? 우리랑 참 네, 그럼 출석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은, 강희상, 강주환, 오지원, 김기현, 김다수, 김윤주, 김상현, 김서연, 김서은, 마음에 들어? 김성민, 김도영, 김영재, 김유진, 김윤서, 김윤두, 김태환, 나예진, 박선영, 박지율, 박찬원, 박혜성, 변소희, 김가현, 홍근주, 신근주, 안소영, 양승현, 양가은, 양가은, 양태영, 다 자른다. 오형석, 유재원, 이경민, 이소은, 이지원, 이창경, 이하현, 이현민, 이현주, 김몽원, 윤선준, 전다연, 정수근, 정수정, 정승주, 정우진, 그러네. 정은수, 정종현,
최은수, 최인호, 최인호, 이게 뭐야? 하지수, 한정우, 한지원, 홍민기, 홍성희, 홍승원, 황지우, 오시는 게 드는 시간에 하시고요. 제가 무기 거주까지 늦지 않아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과 교수님들 지금 단체로 지금 너무 계셔가지고 다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어딘가 이렇게 그러고 자, 다음 주에 좀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마 이게 되게 수업자가 늦게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라 올린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올라가서 누가 아까 10분만 이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1시쯤에 연락이 왔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올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날 전까지 안 올라오면 누구라도 저한테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만들어두는 거 맨날 그 전에 다 만들어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덜 만들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러고 미리 혹시라도 그 전날까지 안 올라오면 전날까지 안 올라오면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여러분 목요일에 뽑아서 화요일 수업 들어올까봐 제가 이제 하나씩 올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위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틀 사이에 뭔가 올린다고 했고 이게 올린다고 했는데 뭔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90%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거의 끝나갔죠. 이제 끝나갔고 아마 이거 지나가고 나서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이제 차근차근 제가 좀 하나 설명을 하느라 좀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다 공부한 것들을 이제 챕터 다음 거 넘어가면 챕터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를 토대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혹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열 의견을 했는데 저번 시간에 사실 오히려 저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했어요. 저온 냉해도 나왔고 저온 보관하는 거 그런 것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열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온도 나오고 하시죠. 일단 저온에서 먼저 저번에 하고 와서 그 다음 좀 이어서 좀 하다 보면은 물리화학적 변화라고 해가지고 수분 증가를 했었어요. 고수분 식품 같은 경우, 과채, 물리 같은 것들은 일반 냉장고에서 수분이 쉽게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과채의 수분 분석이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분 증발이 냉장고보다 다른 데가 상온이 더 잘 돼요. 사실 그건 맞는데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건 냉장고 아니라고 수분 증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냉장고 안에도 수분 증발이 잘 되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상온에서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더 잘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조건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저온 얘기하면 저온이 어떤 것들이 그렇게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변화가 훨씬 줄어든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수분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 다른 것들은 워낙에 줄어들면서 좀 훨씬 덜 일어나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빨리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분 증발이 정말 잘 일어나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워낙 억제되다 보니까 수분 증발이 좀 도드라져 보인다.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분 증발이 사실은 이게 4%면 되게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게 아니지만 이거 정도만 증발을 해도 훨씬 완전 다른 그냥 과일주스 같은 것들이 수분의 일반적으로 90%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4%가 떨어질 때 굉장히 좀 조직이 뭔가 이게 단단해진다거나 아니면 커져지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중량이 감소하게 되고 위축, 영하, 반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되게 이게 사실 식품가공 조장하기 일본에서 너무 되게 많아요. 한국이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한자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자어도 그냥 중국 한자어가 아니라 약간 일본식 한자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하다 보면 계속 이 용어가 어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국가고시 같은 거에서 식품 기사 같은 데서 이런 것들 치게 되면 어차피 이런 용어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글로 꼭 하기로 했어요. 수업을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수업식에 도대체 이 단어가 뭔지 아예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한글로 일부러 얘기를 했거든요. 위축이라고 하면 그냥 위축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당신 좀 말라 밑으로 약간 아니면 말라서 약간 축소된다 약간 좀 휘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약간 위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연화, 연해진 단어예요. 변색, 색깔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어려운 단어들 없는데 나중에 좀 가공 쪽에 가게 되면 무슨 정선이 뭐 여러분들 정선이 이런 손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가서 좀 볼 것 같고요. 수분 증발을 하게 되면 산화작용 촉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분이 증발되면 산화작용이 촉진된다. 하는데 저희가 수분이 많으면 안 좋아지는 게 뭐 안 좋아지는 데가 뭐 이것저것 변화가 많아지지만 근데 수분이 있으면 저번에도 얘기했죠. 코팅처럼 되면서 산화는 어느 정도 약간 방지가 된다. 없을 때보다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두번 그랬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분 증발을 하게 되면 산화가 빨라진다. 그래서 산화까지 일어나면서 같이 변질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이제 인공 변질, 물적 변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적어놓은 얘기인데 다른 거보다 이게가 좀 많이 나오는 인공 변질, 물적 변이라는 거. 물적 변 아니면 그냥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냉동된 식품에 들어가고요. 냉동된 식품, 프리즈가 냉동된 거죠. 냉동된 식품에서 수분 손실이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냉동의 표면과 주위의 압력 차이로 인하여 수분의 증발이 일어난다. 근데 얼음이 승화라는 게 어떻게 되겠죠? 얼음이 바로 수분으로 기체가 됩니다.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일까? 승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냉동식품의 표면에는 물이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바깥에 냉장고 안에 바깥에는 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공기 중에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확산되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할 때 화학적인 특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확산이거든요. 확산이라는 거가 여러 곳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 우리 지구상에서 어떤 소리를 하면 좀 안 되고 하여튼 지구상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위치를 그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여기 공간에 막 이런 물질들이 막 있어요. 동그라미랑 물질이 있고 세모랑 물질이 이만큼 있고 뭐 네모랑 별이랑 물질이 있고 이렇게 적혀볼게요. 여기에 공간에 이쪽 공간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세모고 세모가 지금 세 저기 똑같이 있고 네모가 많다.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산이라는 거는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계속해서 얘들이 한 군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확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확산이 일어나는 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곳에서 없는 곳으로 물론 이제 없는 곳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이게 많은 곳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라는 게 여기서 일어나게 되면 여기 동그라미가 많았죠. 여기서 동그라미는 이쪽으로 가요. 많았던 게. 그럼 세모는 어떻게 돼요? 세모는 지금 여기도 되게 여기도 되죠. 이렇게 확산이라는 형태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총 그걸 봤을 때 별 확산이라는 게 일어나면 그냥 거의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네모가 여기 많죠? 여기 네모는 없어요. 그럼 동그라미는 이리로 이동하고 네모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제 뭐 물에다가 이게 물이에요. 소금을 넣어요. 그리고 소금이 처음에는
바로 녹자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수 있겠죠. 소금이 계속해서 확산이 일어나면서 여기에만 소금이 엄청 많은 상황이죠. 그럼 얘들이 계속해서 확산 이런 걸 통해서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섞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결국 이걸 잘 섞어서 먹게 되면 여기에서 딴 소금물을 먹든 이쪽을 먹든 맛이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확산을 통해서 거의 동일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돼요. 확산이 일어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균일하게 약간 바뀐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어떤 그 공간 내에서 균일하게 이렇게 퍼지게 된다라는 거가 이제 확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냉동식품의 표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냉동식품이 있으면 이게 냉동식품이라고 쳐볼게요. 식품이 있으면 여기 안에 동그라미가 지금 수분이에요. 물이에요. 여기 물이 많은데 냉장고 안에 여기는 물이 별로 수증기나 얼음, 그리고 심지어 얼음이 있어서 사실은 거의 밖에서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얘들이 여기 물이 많으니까 확산으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증발이 일어나는 것도, 저희가 증발이 일어날 때도 물이 얘를 어떤 이제 물이 정말 잘 이렇게 가둬질 수 있는 걸 넣어주면 어느 정도 일어나다가 바깥이랑 물이랑 이렇게 어느 정도 확산이 일어나다가 바깥에가 이제 이렇게 수분이 많아지면 확산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더 증발이 안 일어나죠. 거의 비슷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렇게 증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산이라는 개념이 오늘 나오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가공시방 하면서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제가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전차 식품 내부까지 생긴 다공질의 건조층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증발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기 있는 물이 갑자기 공간이 되면서 여기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물이 중간에 있었어요. 얘들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바깥부터 나오죠. 바깥부터 나오고 바깥에부터 물이 이제 빠져나가요. 그럼 물이 빠져나가면 그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 그 공간이 빈 공간이에요. 얘들이 액체라고 치면 액체는 중간에 조금 뭐 빠져나가면 그게 또 흘러내려서 채우겠죠. 근데 지금 얘가 얼어있죠. 고체잖아. 그럼 여기서 동그랗게 이렇게 얼어있던 얼음 덩어리가 얘가 갑자기 빠져나가요. 그러면 여기가 오히려 다른 거 채우는 게 아니라 공기가 그냥 산 어떤 그냥 빈 공간이 돼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저희가 다공질이라고 하면은 다공질, 다가 많다고 공이 우리가 공극이라는 이런 용어 써서 공, 그래서 긴 공간, 그러니까 이런 공간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공질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이렇게 구멍이 많은 이런 것이 다공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도 빠져나가고 여기도 빠져나가고 어딘가 계속해서 빠져나가죠. 그래서 다공질이라는 것이 전개되고 이게 먼저 여기가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빠져나가서 여기가 열렸어요. 이제 비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가 빠져나가요? 요 빈 공간에 그 다음에 여기 닿아있던 부분이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식품의 내부까지 증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품의 내부부터 공간에서 확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부터 차례대로 저희가 증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공질이라는 설명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다공질 건조층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부가 있었으면 처음에는 꽉 차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얼음이 증발하면서 어떤 느낌이 약간 무슨 물이 생기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기구멍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남은 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많이 생기다 보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안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스펀지처럼 점점 스펀지처럼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스펀지처럼 진짜로 완전 막 이렇게 속이 비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 스펀지처럼 약간 이렇게 어떤 중간에 빈 공간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저희가 냉동 변질이라고 합니다. 프리저건이 그런 걸 못하는 거고요.
이런 게 일어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수분이 증발함으로써 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퍼석퍼석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수분만 혼자 증발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거 끌고 다른 물질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휘발성 물질을 그냥 공기 중으로 이렇게 잘 날아가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 휘발하다 이런 거 이렇게 증발하다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걸 뜻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열리게 되면 저희가 아까 계속 또 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산화가 덜 일어나는데 물이 증발하고 여기가 또 표면적이 넓어진다. 이게 닿을 수 있는 산소가 바깥에 있는 산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넓어지면서 굉장히 산화가 촉진됩니다. 산화가 촉진되면 이것저것 다 일어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저도 다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색도 들어가고 조직도 들어가고 조직은 산화랑 좀 다르긴 향도 어떻게 달라지고 영양도 약간 파괴되기도 하고 산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접촉을 막아주는 포장을 처음부터 해주면 냉동 면질이 감소시키는 효과적이다 라고 하고 그만큼의 산소와 산화균과 이 변화가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 변질이 어디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프리저번하니까 저런 거 얘기하고요. 나중에 나오는 거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음 형성에 대한 조직 변화 얘기가 하면서 식품 내에 수분이 내리면 팽창하게 한 10%. 우리가 이렇게 물통 이거 있으면 물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안 뜯고 얼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부풀 정도로 얼음이 커지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이 네모내는데요. 그냥 네모나게 되는데 물이 많으면 얘가 넣었을 때 팽창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팽창하는 게 그냥 물만 이렇게 팽창하는 건 괜찮은데 얘가 조직을 망가뜨리는 얘를 부풀게 하면서 이렇게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조직보다 좀 달라져요. 얼게 되면 그냥 단순히 얼기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조직 변화다라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팽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이게 그냥 전체를 봤을 때도 이런데 어렸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세포 같은 게 있어요. 세포가 있으면 얘도 얼음이 얼면 이게 전체적으로 커지거나 어떤 그리고 얘가 심한 경우는 이게 팽창하다가 못해서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는 가끔씩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얼음 형성이 단순히 이것만 일어나는데도 조직이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얼음의 결정 형태 비수는 냉동 속도가 많이 있다. 일단 여러분들 냉동 속도로만 좀 체크하시고 냉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급속 동결. 그래서 급속 동결이 좋다라고만 일단 이해하세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급속 동결이 좋다라는 것만 좀 보시고 급속 동결이 왜 좋은지는 이제 뒤에 나올 거라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오고 있어요. 완만 동결, 급속 동결. 완만 동결은 이제 우리가 얼리는 걸 되게 천천히 얼리는 걸 말해요. 급속 동결은 굉장히 빠르게 얼리는 걸 말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사실은 아까 제가 이렇게 내부에서 터질 때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하나하나 지금 세포예요. 근데 세포 사이에 물이 있죠. 세포 사이에 원래 이렇게 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점점 얼음이 얼어요. 그러면서 얼음이 얼면 얘가 얼음이 커지면서 이 세포들을 누르겠죠. 팽창하게. 그럼 세포들이 물리면서 뭔가 망가진다.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급속 동결을 하게 되면 이게 덜 일어나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비 내리게 할 때 무슨 핵이 있으면 비가 잘 내린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구름 같은 것도 왜 저희가 생길 때 그냥 수증기가 모이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거기에 먼지 같은 어떤 기체 같은 핵이 있으면 그쪽에 많이 물이 모이면서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기 쉬워진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얼음이 얼 때도요. 저희가 얼음 얼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음 얼 때 이게 막 여기도 여기 저기도 여기 여기도 이렇게 얼어요. 차례차례 이게 막 한꺼번에 그러니까 얼음 얼 때 보시면
여기 얼음 덩어리가 생기고 이렇게 오지 않아요. 어딘가 얼음덩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한 군데가 여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얼음이 이게 점점 커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얼음이 이게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얼음 올려보면 이게 얼음이 올 때도 일반적으로 어디가 먼저 얼어가지고 약간 이 결정으로 형성하고 얼음이 딱 생기게 되면요, 물이 이 근처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식으로 얼게 돼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 얼음으로 얼은 핵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물을 얼려보면 여러분들이 딱 보이듯이 이 핵이 한 군데가 딱 생기면 물이 막 돌아다니다가 아까 확산이든 뭐 이런 것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딱 여기 붙는 순간 여기서 잘 얼리시 여기서 붙어서 도체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2번 그림이 뜻하는 게 여기가 약간 얼음에 핵이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음에 핵이 한 군데 생기면 그 얼음 핵으로 점점 다른 데 있던 물들, 여기 바깥에 있던 물들도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이쪽에 여기 얼음 핵이 있네 해서 여기서 점점 있는다. 그래서 이 얼음 핵이 진짜 커집니다. 커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얼음이 진짜 커집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얼 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얼게 되거든요. 근데 완만하게 얼음을 얼리게 되면 더 이게 심해져요. 급속으로 얼리면 어떻게 되냐? 얘들이 물이 이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요. 예를 들어서 얼음이 천천히 얼면 얘가 물이 얼음이 되는 시간이 오래돼요. 물에서 얼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물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는데 여기 가까이 드디어 이제 여기 붙으면 여기 쉬워진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얼게 되거든요. 근데 급속으로 동결을 시키게 되면 얘들이 움직일 시간이 없어요. 움직일 시간 없이 물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막 붙어서 이게 어디에 얼음핵이 생기면 가서 거기 붙어서 얼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갑자기 얼려버리면 얘가 그냥 그대로 얼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얼음 입자가 만약에 생기더라도 굉장히 조그맣게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완만 동결, 이렇게 나오는데 완만 동결은 얼음핵이 어디 생기면 이게 참 물이 막 이동해서 큰 얼음 입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급속 동결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얼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얼게 되면 얘들이 위에 있는 완만 동결을 하는 거 없이 식품에 대해서 변화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 크리티컬 존이라는 게 이 크리티컬 존이 뭐냐면 얼음 결정이 가장 생기기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품을 얼릴 때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얼음 핵 결정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그거를 결정하는 거. 얼음의 핵이 주로 이렇게 발달하는 구간이 크리티컬 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얼릴 때 크리티컬 존을 얼마나 빨리 통과를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슬로우 프리징이 있고 패스트 프리징이죠. 완만 동결, 급속 동결이죠. 완만하게 동결시키면 우리가 그냥 영화 그냥 적당한 데서 동결을 시키게 되면 이 크리티컬 존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이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 얼음 결정들이 퍼진 상태에서 얼게 되는 그런 것을 만들게 되고 빠르게 얼게 돼요. 얼음 결정이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 드러나는 가까이.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얼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패스트 프리징을 하면 훨씬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세포를 다시 한번 보면 세포가 있고 세포 상태에서 천천히 얼리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세포에 들어있던 물이 나가서 얼어버려가지고 어디든지 바깥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빨리 얼리면 세포 내부에 있던 물 그대로 얼기도 하고 바깥에 물 그대로 얼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더 빨리 얼리면 세포 내부 거는 더 지금 결정이 적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얼음 결정이 적어지도록 그 자리에서는 되게 세부 이렇게 얼리는 방법이 살짝 변화를 적게 하는 방법이 그걸 하게 되고
그리고 크리티컬 존. 우리가 어떤 물질을 얼릴 때, 식품을 얼릴 때 그걸 결정하는 건 크리티컬 존. 그래서 한 영하 10도가 정도, 영하 8도, 0도 이 사이가 크리티컬 존. 그래서 이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통과를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식품에 대해서 이제 얼릴 때는. 그리고 해동할 때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해동할 때도 어느 정도 빠르게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녹이기전과 녹이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 퀵프리징과 슬로우 프리징이 있어요. 이게 고기 제가 아마 고기 비큰지 뭐 큰지 기억이 안 나요. 고기를 제가 좋아하는데 단면을 봤을 때 얼려놨을 때 딱 보면 천천히 얼렸을 때는 여기 뭔가 이렇게 뭐가 엄청 큰 거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빨간 게 보여요. 조직. 조직 사이에 뭔가 되게 막 큰 저런 게 약간 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죠. 그러니까 되게 뭔가가 조직에 굉장히 압박을 하죠. 그런 거고 이 굉장히 빠르게 얼리면 그냥 원래 있던 그대로 얼게 되고 녹였을 때도 훨씬 원래 상태로 그대로 보관이 잘 된다.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형성에 의한 조직 변화가 아까 이제 완만분별, 급속분별에 의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건 좀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급속분별을 많이 했는데도 거기서 냉동을 하는 동안에 얼음 결정의 수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걸 얼음 입자 재결정이라고 부른다. 얼음 입자의 재결정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를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얼음이 처음에 아까 빠르게 얼려서 굉장히 빠르게 얼려서 지금 아까 뭐 이렇게 식품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조그맣게 얼음을 얼었다고 생각해볼게요. 이게 급속하게 얼리면 급속 분별을 하면 패스트프리징하고 이런 식으로 언어겠죠. 하면 근데 이게 우리가 저장하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다시 배열을 하고 자기들이 조금씩 뭔가 움직이면서 뭉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얘들은 원래 이 얼음 거거나 이럴 때의 특성은 얘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특성이에요. 뭉쳐서 어떤 핵을 하나를 이뤄서 그 상태로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게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속을 했지만 저장을 하는 건데 점차 어떻게 바뀌느냐 얘들이 다시 조금씩 약간 모이면서 점차 좀 커진 상태로 모이게 돼요. 이거를 지금 얼음 입자의 재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보다도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이 저장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해요. 그러니까 한 번 얼고 끝이 아니야. 이 한 번 얻은 거가 다시 한번 저장하는 동안에 모여서 이렇게 새롭게 좀 배열을 다시 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크기가 작은 얼음이 큰 얼음 입자에 흡수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얼음 입자의 크기가 증가되니까 아까 완만분별에서 우리가 일어났던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하 96도 이렇게 가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하 20도, 30도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저장 기간이 오래되면 사실은 이제 냉동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미생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엄청 오염이 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가장 많이 반영하는 첫 번째가 사실 이거. 이 얼음 결정이 제일이에요. 그리고 프리즈건. 프리즈건이 사실 그게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저장을 할 때 가장 많은 건 냉동 상태, 어떤 식품에 변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립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드립 전에 드립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드립이랑 비슷한 게 사실은 아까 프리저번이 사진을 일단 프리저번에서 저희가 어떤 때 여러분들 프리저번을 볼 수가 있냐면 약간 느낌이 얼음을 여러분들이 그 식품을 분명히
보면 얘가 이렇게 네모난 거를 비닐에 담아가지고 얼렸어요.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물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얼리고 나서 보면 여기 표면에 막 얼음 알갱이 막 이런 데다가 바깥에 얼음 알갱이 막 나와있죠. 그쵸? 그 얼려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야. 아마 이게 식품을 보관하려고 뭐 채소 같은 거나 과일 같은 거나 이런 거 많이 얼려놓은 식품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멀쩡했어. 근데 좀 냅두면 얼음 알갱이가 이 위에 점점 생기죠, 식품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비닐 안에도 얼음 알갱이들이 이렇게 생겨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프리저번이 나타날 때 저희가 증발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 얼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프리저번이 일어나면 이렇게 얼음 알갱이가 막 엄청 나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식품 보면 되게 색깔이 검은색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까지 저장이 오래 한 경우. 그래서 그거가 이제 프리저번이에요. 식품에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식품을 실제로 냉동을 저장을 하다 보면 냉동 저장이 오래 한 것들이 일어나면 그 프리저번이 일어나서 색깔이 변색이 된다거나 냄새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것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드립이 이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얘는 해동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프리저번 여기 제가 설명했어요. 여기 얼음 막 이렇게 하나가 여기 바깥에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드립은 냉동된 거를 해동을 녹여요. 녹이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뭔가 물이 막 흘러나. 얘가 분명 얼리기 전에 여기에 물이 다 차있고 얘가 얘가 물을 같이 넣은 것도 아닌데 얼리고 나면 분명 여기 갑자기 얼음이 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얘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공기 산화되고 이걸 프리저번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거를 해동을 해요. 녹일 때 얘가 약간 뭔가 변하기도 했지만 여기 물이 막 생겨요. 물이 막 나죠. 이 물이 나오는 현상을 드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에서 용액이 분리되는 현상을 저희가 드립이라고 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동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냉동 중에 식품의 물리적 손상으로 교수를 근거하여 추가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가고 어쨌거나 얘가 어떤 현상을 입어서 이렇게 물이 좀 더 나오기 쉬워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 빈결에서 생성되는 필요한 시간과 일정 관계가 최대 빈결 아까 이거 봤던 거 크리티컬 존이라고 해서 그 최대 빈결에서 생성된 거 그러니까 드립이 발생하는 게 완만 동결을 한 경우는 드립이 훨씬 많았습니다. 급속 동결을 하면 드립 현상도 줄어듭니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급속 동결을 하게 되면 완만 동결에 대해서 드립이 적어지고 식품의 형태, 녹이고 나서 식품의 형태가 원래의 모습에 가깝다. 훨씬 더 가까운 형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급속 동결을 무조건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드립을 발생한 거를 보게 되면 완만 동결을 했을 때 이제 보시면 여기는 여기 뭐 자기 나오는 급속 동결한 거라고 얘기해요. 급속 동결을 했다가 다시 녹인 걸 안 얘기한 거거든요. 급속 동결을 해서 녹였는데 여기 위에는 그래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금 고기 형태 그대로 지금 되어 있어요. 밑에는 여기 밑에 지금 뭐 물 빠져나오고 물 같은 거 이런 거 저희가 드립이라고 해요. 이런 현상. 그리고 고기도 되게 뭔가 약간 좀 달라졌죠. 수축하고 뭔가 약간 다른 거죠. 평미열로 봤을 때도 조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드립이라고 하고 드립된 물 속에는 이게 또 드립이 일어났을 때 전부 물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물에 녹일 수 있는 거를 같이 끌고 그래서 단백질, 영, 비타민 이런 것처럼 물에 녹일 수 있는 수용성이 물에 녹는 것들을 같이 넣으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까지 한번 적으실게요. 조금만 힘들어요. 보내다가 되게 힘들어요. 유화의 파괴, 유화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품 가공 중에 이머전이라는 게 나름 또 중요한 편이거든요. 제가 자꾸 주변에 너무 많아지는데 하여튼 이머전, 유화라는 거는요. 저희가 뭐를 기르냐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을 섞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중간까지 가는지고 서로 섞이지 않는 부분일 수도 여러 종이 있지만 서로 섞이지 않는 걸 섞는 것을 유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유화를 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물박이 저희가 물에다가 기름을 띄운 다음에 막 여러 식물들 섞었어요. 그때 가만히 보면 바로 다시 분리가 일어나서 물 위에 기름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물과 기름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저희가 유화가 물과 기름뿐만 아니라 서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그런 것들이 섞인 것을 유화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마요네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가 기름이 엄청 들어가고 거기에 물같이 약간 그런 소금도 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화가 되는 그걸 유화가 된 상태라고 마요네즈. 근데 그게 분리가 일어나면 이렇게 분리해요. 위에 있는 것은 기름이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마요네즈 만들 때 이제 계란 같은 거 이제 들어가요. 계란에 수분이랑 뭐나 이제 여기 있는 건 물과 친한 부분이 있죠. 물이랑 약간 섞이는 게 위에 있는 건 아무튼 건 기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섞이지 않은 것들이 이게 분리가 일어나면 그런 유화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섞여 있는 것들이 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을 하게 되면요, 유화가 되어있던 어떤 유화가 되어있던 식품들도 유화가 불안해서 다시 분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 냉동을 했다가 꺼내면 유화가 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어떤 것들. 그래서 이제 마요네즈는 정말 냉동 보관은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요네즈 같은 거 냉동 보관하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일어나서 아예 마요네즈가 아닌 뭔가 이상한 거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나온 여기 중간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보면 유화, 이멀전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 사람 섞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섞이게 되는데 저희가 분산이 되는 건 어쩌고저쩌고예요. 일단은 유화가 일어날 때 저희가 분산질, 분산매가 용질, 용매라는 건 보시면 용질은 뭔가 우리가 녹인 고체 같은 거 얘기해서 말하고 용매는 물처럼 어떤 걸 녹여주는 걸 용매라고 하죠. 그렇죠? 분산질, 분산매도 저희 똑같아요. 분산질은 분산이 돼서 섞여 들어가는 어떤 거. 분산매는 분산질이 어떻게 분산돼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 용매 그런 거를 저희가 얘기하고요. 그래서 분산매가 물이다 라고 쳐볼게요. 분산매가 물이다. 이 얘기는 물이 많은 거죠. 분산매가 물이다는 물이 많은 곳에 분산질에 저희가 기름을 넣은 거죠. 그게 여기 왼쪽에 있는 물이 많은 거다. 분산질 기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게 되면 원래는 잘 섞이지 않아요.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섞게 만들어주는 것이 유화죠. 영어로 이머시파이어라고 부르는데 유화제라는 것이 있어서 이 분산질과 분산매를 섞어주는 그래서 안정된 유화를 위해서는 유화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화제가 있으면 분산질이 어떻게 분산매에 섞이게 되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막 용이나 뭐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얘가 떠다닐 수 있게 분산돼서 떠다닐 수 있게 된다. 얘가 떠다니면서 섞여서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주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화제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유화제는 소수성기, 친수성기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친수성, 물이랑 친한 부분, 소수성, 물이랑 친하지 않은 부분. 반대로 이런 거는 기름이랑 친한 부분. 그래서
친수성과 소수성들의 하나의 분자 내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친수성, 한쪽은 소수성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릴 때 약속된 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유화제를 나타내요. 유화제 나타내는 거. 이 긴 직선 이게 소수성 부분. 여기 동그란 부분 있죠? 이게 친수성 부분. 동그란 부분은 우리랑 친한 부분이고 이렇게 길쭉하게 일직선으로 직선이 들어있는 이 부분의 소수성 기름이랑 친한 부분. 그래서 물이 많은 데에 기름이 들어왔을 때 유화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유화제 지금 배어야 되는 거죠. 물이랑 친한 부분은 어디로 있어요? 지금 물 쪽으로 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부분이 물이랑 친한 부분, 동그라미 부분이 지금 물 쪽으로 지금 배어야 돼 있어요. 근데 이 길쭉한 부분은 이 노란 거 기름에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있도록 얘가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유화제라는 것이. 그래서 물을 붙잡을 수 있는 부분과 기름을 붙잡을 수 있는 부분이 서로 기름을 붙잡고 물을 붙잡으면서 얘들이 서로 섞일 수 있도록 얘가 만들어주고 중간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에 기름이 많은 곳에 물이 섞인다라고 하면 기름이 분산되고 물이 분산되고 유화제가 배열하는 거는 기름 쪽으로 다시금 소수성 부분이 길쭉하게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이 쪽으로 동그란 부분이 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방울, 조그만 방울을 만들어서 떠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유화제 역할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셸이다 이렇게 불러요. 미셸이라는 용어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도 미셸 이런 용어가 쓰이겠지만 저희가 이 유화에서 어떤 미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하나 조그맣게 방울방울로 만들어진 이 부분을 저희가 미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했어요. 유화제 현탁액은 저희가 한자어로 뭐 현탁 이렇게 하는 걸 섞었다, 섞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고 근데 현탁액은 약간 탁은 탁하여야 탁자예요. 약간 섞여있는데 좀 탁한 걸 저희가 현탁액이라고 하거든요. 유화가 섞여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완벽하게 서로 정말 친해서 완전 섞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뿌옇게 섞여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말 뭐 녹았다, 섞였다 이런 딱 다르거든요. 유화가. 그래서 저희가 따로 유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작은 그리고 그런 경우에 아까 뿌옇게 되었기 때문에 섞이긴 했지만 뿌옇기 때문에 현탁이 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저희가 유화를 시켜줄 수 있는 물질들을 사실 계면활성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영어로는 서펙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화 이제 영어로 emulsifier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영어로 보통 서펙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는 역할은 같다. 역할은 같아요. 역할은 동일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고 역할이 같아서 그러면은 계면활성제 유화제 막 이렇게 섞어서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는 식품이 아니라 안 먹는 것들, 먹지 못하는 것들, 식품이 아닌 것들에서 유화 관련돼서 저희가 쓸 때는 계면활성제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계면활성제가 비누, 샴푸, 세제 같은 거. 비누, 샴푸, 세제 이런 거 쓰면 어떻게 돼요? 기름 떠다니는 것들 이걸 섞으면 뭔가 물에 녹아들어가요. 느낌이. 똑같은 느낌, 유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유화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식품에 쓰는 게 아니라 식품 용도가 아닌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계면활성제라고 좀 더 얘기를 해요. 근데 유화제들은 계면활성제를 하는 건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하는 역할이 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식품용일 때 유화제 또는 emulsifier 영어로 이렇게 사용하는 근데 하는 역할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화제. 천연 유화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ST.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천연 유화제. 그러니까 자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화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레시틴이고요. 이거는 주로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계란 노른자. 뭐 콩에도 많이 들고 수소에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어요. 레시틴. 그리고 이 레시틴이 계란 노른자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마요네즈 만들 때 계란 노른자 넣죠.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넣어서 그 레시틴이 이 유화 역할을 마요네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공 유화제로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약간 식품에 쓰이기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아까 계면활성제로 부르는 거 일반적으로 식품에 안 쓰이는 건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비누, 샴푸, 세제 쓰는 이런 것들도 계면활성제고 아까 말했던 친수성, 소수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같이. 그런 성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과 기름이 섞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하나만 더 하면 수중 부적형, 우중 수적형. 오일 1호, OW, 워터 인 오일, W 오일. 이게 또 이게 국가 보시면 가끔 나와서 영양성 안 나오니까 식품이 되는데 나와서 또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좀 생각해볼게요. 수중 부적형 어렵잖아요. 이거 영어도 OW 그냥 보면 뭐지 싶은데 오일 인 워터라고 할까 뭐 금방 여기 생각이 들었죠. 오일 인 워터니까 수 중에 물 안에 기름이 쌓였다. 저기 뭐 쌓여있다고 하죠. 기름이 쌓였다고 해서 수중 부적형을 부르고 한 부류인데 이런 형태가 마요네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요네즈는 물이 더 많고 기름이 그 안에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또는 드레싱, 샐러드 드레싱. 대표적으로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우중수적형 기름이 많은 워터인 기름이 많은 곳에 물이 섞여 들어가는 버터, 마가린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쉬고 했던 30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서 이거 귀찮은데. 넌 독감인데 왜 기침을 안 하냐? 승우야, 넌 병원 좀 가. 아니 무슨 2주째 기침을 해. 너 그러다가 아니 나 낫다가 다시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형 갔잖아. 근데 또 가. 약을 더 달라 해야지. 언제가 언제? 편도가 살려달래. 내일 일요일 약속 있어. 안 열어. 그리고 알바가 많아. 월요일에 오기 전에 갈까? 안 맞죠. 그거 되면 어떡해. 한가지 끌고 많이잖아. 혜령이 올 수도 있고.
그치. 언니. 그치. 언니. 그거 봤어? 계면 활성제 영어로? 내가 써줬잖아. 안 적었는데. 안 썼잖아. 아니 근데 뭐 근데 그 술냄새가 나니? 술 냄새? 왜 썰어? 알수 이거 왔다니까. 얼마씩? 계속 대답해 줘. 귀여워. 뭐 하다 왔어? 날 찾았잖아. 나 여기 있는데. 뭐 하다 왔어? 밥 먹었지. 아니 카우버거 먹으려고 했는데 카우버거에 빵이 소진돼서 버거가 안 된다는 거야. 헐. 그래서 카우버 가서 라면 먹었어. 응? 잘했네. 그래서 저녁에 가은이랑 토스트랑 윙에서 스무디 사서 먹게 됐다. 맛있겠지. 언니도 먹을래? 승우랑 놀 거지? 그러면 나 방에 있을 거야. 너 오늘 방에 있어? 승우 어디가? 그 남하고 모임. 모임 있다니까. 언니가 오늘 셋이서 노는 거야? 어? 그럼 오늘 셋이서 노는 거야? 그럼 승우를 부르자. 승우가 너 키가 없어? 진짜 잘했네. 사이비 좀. 뭐 하는 거야? 야, 얘는 이거 우리 유일하게 우리랑 같이 안 하고 있는 동안 얘네도 얘네도 한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어떻게? 뭘 어떻게? 못해. 뭘 못해? 그거 언제? 아, 뻔선을 못한다고? 소은이 오늘 뻔선 하는데? 아니 오늘 말고 유진이 아니 그 누구지 지원이네랑 벨링 치러 간다고 한 거.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우리 어떻게 알지? 다시 약속을 잡는 건? 더 이상의 의욕이 없어. 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괜히 신청했어. 안녕. 짜증난다. 스트레스만 받지. 괜히 했어. 나 진짜 후회돼. 헐. 속상해. 언니 손톱이 되게 귀여워. 나 진짜 완전 못생겼어. 내 손톱 같은데? 내가 더 못생겼어. 똑같은데? 내가 물어뜯어? 아직도 물어들어? 나 안 이것도 돼. 물어뜯을래. 손톱 물어뜯지 마. 물어뜯으면 안 되지. 언니한테 혼나잖아. 어? 그러면 언니한테 혼나잖아. 맞아. 나 그림 그릴래. 내가 그림 그릴게. 너무 얇을 수도 있어. 필기 그걸로 돼 있어. 뭐그리지? 뭐그리지? 나 맨날 호빵만 그려. 언니 뭐그리지? 빵네? 그릴까? 뭐그리지? 언니 핸드폰 뒤에 뭐 없어? 언니 그려 그냥. 언니? 이거 있어. 감자. 언니 안에 언니 그려볼게. 그래. 일단 언니는 앞머리가 있어. 그리고 얄쌍해 얼굴이. 얄쌍. 그리고 눈은 동그래. 동글. 그리고 맨날 웃고
이거 있고 그니까. 머리가 길어. 머리가 길어. 아이씨. 뭐야 이 사람 누구야? 1년 동안 안 좋으니까. 헐, 난 이소복의 인성좀 처음 봤어. 헐,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네.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표현이 다 그렸다. 나야? 똑같지? 귀엽다, 뭐야? 어디로 떨어졌어? 어라라. 지수 발 옆에. 고마워. 똑같지? 정성은 어떠냐? 누구 같아? 주. 똑같지? 잘 그렸지? 주소야. 나 진짜 잘 그렸지? 인정. 가보자. 인정 안 돼. 똑같아. 그치? 진짜 똑같이 그렸지? 언니 이거 지우면 안 된다. 근데 언니 머리 더 많이 길었어. 헐, 좀 나 더 진짜- 연장해줘서 연장시켜줘. 머리카락 좀. 머리 좀. 야, 너 왜? 건들지 마. 야, 이렇게 이상하게 기르면 어떡해. 그니까. 언니 귀도 그려줘.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귀. 언니 귀 얇아? 조그매? 나 귀 엄청 언니 귀 작아. 작아. 그리고 귀걸이도 그려줘. 헐, 되게 나 작게 머리 그리는데. 잘라야 되는데. 얼만큼 자를까? 봐봐. 이렇게. 다 그렸어. 진짜 많이 잘라도 요 정도만 잘라. 아니야, 자르지 마. 계속 길러? 응. 아니, 여기까지 길을? 나랑 계속 같이 길러줘. 잘라도 여러만큼까지 최대. 여기까지? 최대. 이 최대. 언니는 어때? 오. 귀를 그렸어. 헐, 그러네. 아니면 자르지 말고 그럼 웨이브해. 여기 밑에 파마 있는 건데.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막 한 번 더 하던가 아니면 자르던가. 볼까? 미용실 안 간지 어때? 소염이 거의 영어로 2년이 써놨어. 다 돼가. 헤헤. 귀여워. 이렇게 돌려줘. 이렇게? 응. 이게 오늘따라 여기 공부가 되게 무서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제가 약간 여러분들 느낌이 근데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이랑 오늘 좀 다른 다들 뭐가 피곤하게 여러분들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운동하다가 참으시고요. 오늘 이제 처음에 거의 여러분들 목요일까지 수업은 끝이 이게 마지막 수업이라고 많으시는데 조금만 참으시고 주말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니까 피곤한 것 같아요. 이제 진행을 좀 해볼게요. 단백질 변성이 그 다음에 이제 저온 변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단백질 변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단백질은 냉장 온도에서 안정하다라고 하는데 냉동에서 가끔 단백질 인분이 자주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엄청 일어난 건 아니라서 사실 앞에 거보다는 더 중요해요. 앞에 것들이 좀 더 중요하고요. 이거는 냉동에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거와 단백질 변성이 조직감과 같은 품질을 저희가 가져옵니다. 조직감은 우리가 인도를 씹었을 때 좀 뭐가 다르다라는 느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냉동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억제됩니다. 그래서 30도에 컨트롤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억제적으로 활용된다 이 정도가 사실은 여기서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육류나 이런 것들 중에 저희가 뭐 단백질 많은 식품들 중에 냉동을 할 때는 저희가 냉동식품으로 쓰는 것들은 당이나 당화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면 단백질 분량이 좀 적어지면서 좀 더 저장을 많이 잘 할 수 있게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들 좀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때. 다음 효소 자료. 미생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효소 같은 경우도 거의 약간 미생물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온에서 활동이 억제되긴 하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몇몇 효소들은 냉동 상태에서 활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라이페이스, 리폭시제네이즈 뭐 이런 것들은 이거 두 개는 저희 그 지세상한테 나왔었죠.
뭐 포스포 라이페이스 이런 라이페이스로 라이페이스가 포스포만 하나 약간 추가가 해서 기름 같은 것들은 영화에 넣어도 저런 것들이 활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근데 사실 기름 자체가 원래가 엄청 이렇게 변질이 잘 되는 편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진 않는데 근데 라이페이스나 제네이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식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기름이 산화되는 거가 뭐 이제 그 기름의 산화 어쩌네 이런 것보다도 냄새 성분들이 기름과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냄새를 많이 생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그냥 저온에서 활동이 억제되는 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저온에서 죽는 게 아니라 성분은 거의 이제 그대로 살아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 녹으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내부는 가끔씩 활성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미생물들처럼 저희가 고온 가열에서 그렇게 아예 효소를 변화시켜서 없앨 거 이게 활동이 없도록 막지 않는 한 저온만 가지고는 완전히 활동이 멈추는 건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열에 대한 문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식품에 일정 이상 고온도 가열 이제 가열을 넘었어요. 냉장은 끝났고 냉장은 끝났어요. 가열을 하게 되면 식품의 미생물을 해결하거나 죽이거나 효소를 발생합니다. 이것 두 개가 사실은 가장 이제 가온 저장을 할 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열, 뭐 온도 이런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좋은 거죠. 이거는 저희가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단순히 좋은 것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성분들 간에 반응이 일어난다. 이건 발생된 성분들끼리 뭐 만나서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발생된 성분과 원래 있는 성분들이 뭔가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한다.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뭐 가열에 대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을 텐데 저희가 화합물이 어떤 화합물이라고 하면 그냥 식품에 이런 무슨 물질이 여러 물질들이 결합을 하거나 분해를 하거나 그거랑 뭔가 다른 걸로 바뀌거나 그런 경우는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거나 이 얘기를 하셨죠. 에너지가 항상 뭔가 교환이 들어가서 나갔다 하면서 물질이 변화한다는 거를 제가 효소 얘기하는 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의 반응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과정은 항상 웬만하면 거의 항상 에너지가 출입을 하게 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게 되는데 그거와 함께 여러분들이 또한 생각해야 되는 건 화합물은 안정한 상태로 형태를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편하게 있을 때 가장 편하게 있을 때 가장 편하죠. 그것처럼 화합물들은 더 심합니다. 누가 이렇게 뭐 그거를 막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사람은 뭐 이제 그런 것도 다른데 화합물은 웬만해서는 가장 자기가 스스로 있었을 때 안정한 상태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 안정한 상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태냐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제 안정한 상태 이런 거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자석을 나왔어요. S랑 N 두 개가 풀려서 붙어 있는 게 안정한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떼놓으려고 하는 관계로 힘을 줘야 돼요. 에너지를 줘야죠. 근데 같은 극이 없을 때 N극끼리 있을 때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더 안정한 상태여서 반대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붙이려고 하면 N극끼리 서로 붙이려고 하면 힘을 줘야 돼요. 그럼 에너지를 줘야 되죠. 그런 것처럼 얘들이 안정한 상태로 있는다는 거는 이렇게 서로 끌리는 거 끌리고 아니면 서로 밀어내는 거 아니면 얘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장 안정한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안정한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데 어떤 에너지를 저희가 주게 되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불안정한 상태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무조건 저희가 들어가는 열이든 아니면 뭐 저희 지금 여기 나와서 어떤 힘을 이렇게 조여서 압력을 주든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넣어주는 순간 그 어떤 물질들이 불안정한 상태로 되면서 어떤 다른 물질로 변화할 수 있는 확률 같은 것들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불안정한 상태의 화합물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가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정해지고 에너지가 높아지고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
얘가 무조건 어떤 반응이든 웬만한 반응이 무조건 가능성이 높아져서 어떤 반응들이든 잘 일어나게 돼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반응, 케미컬 리액션, 뭐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물질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들이 발생하면서 증가한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걸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요. 저희가 물질이 바뀔 확률이 높아진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어떤 반응들이 다 활발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잘 떠올려 보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안정된 상태로 일반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에너지가 수립을 하지 않고 들어가고 나간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 반응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웬만한 거의 모든 반응들 그리고 이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 잘하는 거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식품에서 대부분이 반응 속도가 온도가 오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변질과 관련된 어떤 이제 식품을 변화하게 만드는 근데 안 좋게 변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변질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주는 그 얘기는 우리가 식품을 저장할 때 저장 온도가 올라가면 뭔가 이것저것 많이 변한다는 얘기죠. 점점 더 많이 변한다는 얘기죠. 온도가 높아졌을 때. 그러면 저장을 오래 할 수가 없게 되고 저장이 많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는 저거 온도가 올라가면 떨어진다. 그리고 저장 기간은 그러면서 짧아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반응 속도와 온도와의 관계에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는 게 큐텐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식품에서 특히나 이제 그 미생물 변화나 이런 것들 많이 쓰이거든요. 어떤 유통기한 설정 이런 얘기에서 많이 쓰이는데 어떤 반응 속도 이런 것들 많이 쓰이고요. 큐텐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거나 택각 또는 온도에서라고 부르는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배수를 나타내는 큐텐 값이다.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요. 큐텐에 대해서 이제 수식을 보게 되면 K1이 있고 K2가 있어요. 어쩌고 나오고 있고 T2, T1 무엇이 붙으면 이거는 이퀘이션이고요. 이 이퀘이션 여러분들 외우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려주는 거야. 이거만 10이 왜 나왔을까? 10이 무슨 말이냐면 10도 저희 온도 얘기해요. 10도가 차이가 날 때 10도가 증가를 하거나 10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20도에서 식품을 저장할 때 그러면 20도에서 있을 때와 10도를 높였어요. 30도 이때 어떤 A가 B로 변화하는 반응이 더 적게 A가 B로 변화하는 반응이 있는데 이게 20도일 때 속도가 얼마였어요? 뭐 속도가 2였어요. 근데 30도일 때는 그러면 속도가 얼마냐는 거죠. 만약에 6이다라고 쳐볼게요. 반응 속도가 2고 6이에요. 20도일 때 2고 30도일 때 6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큐텐 값은 뭐를 말하냐면 20도가 올라갔을 때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냐를 말해요. 그래서 이 상태면 얘가 배수가 지금 몇 배가 올라갔어요? 3배가 올라갔죠. 그래서 큐텐 값이 3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걸 모든 의견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식은 건데 여러분들이 식을보다도 그냥 10도 올라갔을 때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뜻하는 게 큐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댓글이 나오죠? 10도 큐텐, factor by initial reaction rate 반응 속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온도가 10도 올라갔을 때 라고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텐이 무엇인지는 아셔야 하고 이거는 여기서 나오고 큐텐이 무엇인지라고 하면 10도가 올라갔을 때 어렵지 않죠? 큐텐이라고 하면 10이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 그럴 때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그걸 큐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온도가 뭐 20도에 저장할 때와 30도에 저장할 때와 40도에 저장할 때, 50도에 저장할 때 이렇게 분다고 치면 만약에 큐텐이 2다라고 하면요 20도씨에서 만약에 16주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16주 유통기한 내가 20도에서 20분에 16주 정도 보관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큐텐이 2라면 30도일 때 얼마 정도 보관할까요? 8주 절반입니다. 왜냐면 지금 2배씩 달라지죠. 10도가 그리고 4도씨일 땐또 절반이 떨어지고 50도일 때 또 절반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50도일 때 2주 정도 저장할 수 있다고 치면 큐텐 값이 2라고 하면 반응 속도가 40도일 때 속도가 2분의 1배로 느려져서 그러면서 저장 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4주. 그럼 30도일 때 또 한 번 더 20도 8주 16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텐에 계산하실 때 여기 5를 넣을게요. 이 5라고 하면 2에서 50도에서 40도가 10주로 가요. 곱하기 5를 가요. 여기서 또 곱하기 5를 가요. 그래서 30도로 내려가면 10도로 쭉 떨어지면 50주가 되고 한 번 더 떨어지면 4.8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큐텐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그 반응속도가 다르고 굉장히 유통기한이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된다. 식품의 반응속도가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큐텐이 조금만 달라도 굉장히 그 차의 간격이 온도 차이가 커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큐텐은 저희가 한 1, 2주 지나면 1주 뒤에 유통기한 저희 소비기한 설정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10도씩 떨어질 때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면 만약에 2라고 하잖아요. 2에 n제 10도씩 떨어지는 게 몇 번이냐에 따라서 제곱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진짜 몇 10도씩 이렇게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증가, 배수가 너무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가 10도로 3번 떨어졌어요. 3번이 떨어져서 50도에서 20도까지 30도로 가요. 3번이 떨어지면 큐텐이 2라고 하면 2의 세제 2.5라고 하면 2.5의 세제 5라고 하면 5의 세제 큰 차이가 다시 나올 거니까 저거는 나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 탄수화물의 변화 가열을 보시게 되면 당류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성분과 반응하여 표질이 변화한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단독으로 변화하는 표질의 변화는 캐러멜 반응 저희 했었죠 이거 이런 거 있고 메일라드 아미토나 이런 단백질 같은 게 있을 때 당류와 만나서 메일라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가열을 하지 않으면 저런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카라멜라 반응이나 마일라드 반응 같은 것들이 가열을 하지 않으면 거의 일어나지 않고 가열도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팟이 한 150도 정도 됐었죠? 마일라드 반응. 그리고 여기 카라멜라 반응 한 200도 가까이 180도 200도 가까이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물에서 익히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익히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굽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맛이 달라지는 이유들 뭐 식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맛이나 향이 이런 것도 달라지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열에 의해서 온도가 굉장히 식품에서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가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정 온도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일정 온도 이상 그 일정 정도의 에너지 이상이 없으면 아예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거의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 큐텐처럼 반응 속도가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 온도 이상쯤 돼야 거의 이런 반응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리고 제가 저 마일라드 반응하면서 제가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아크릴 아마이드 뭐 이런 얘기도 아마 하긴 했을 거예요. 독성물질 같은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글루코스, 아스파라진. 그러니까 글루코스는 저희가 당이거든요. 아스파라진은 아미노산. 그래서 당이랑 아미노산이 만나면서 마일라드 반응. 그 마일라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반응처럼 일어나다가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물질이 생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암 물질로 추상이 되고 발암 물질로 저희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열을 하게 되면 좋은 물질, 아까 마일라드 반응을 하면서 약간 새로운 어떤 향이나 맛이 나면서 되게 우리가 여러분 삼겹살 구운 것도 좋아해요? 삶은 것도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맛이나 향이 완전히 좋아져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독성 물질이 같이 생기거나 이렇게 안 좋은 물질이 같이 생기는 것도 발생한다는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온도가 높을 때 발생합니다. 이게 뭐가 말이에요? 마일라드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조건쯤 돼야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찍어만 있을 때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생하지 않는데 감자를 이제 삶을 때다 일반적으로는 튀기거나 감자튀김 이런 거 했을 때 저희가 아크릴 아마이드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런 관리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감자튀김에 이런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섭취하고 있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탄수화물의 변화 중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는 전분에 대한 변화. 전분이라고 하면 저희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이렇게 막 파는 거는 뭐 슈퍼 같은 거 팔고 그런 거 쓰기도 하고 중국 요리할 때 이제 전분 같은 거 섞어 넣으면 이제 좀 걸쭉해지고 이런 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요리 있을 때 걸쭉한 국물 같은 국물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전분을 넣은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전분이 어떤 특성을 지니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은 가열을 해서 호화가 일어납니다. 호화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약간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익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 호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나예요. 이 밥이 되는 거. 이게 호화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감자를 삶는 거, 옥수수 삶는 거 이런 것들이 호화가 일어나서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쌀에는 전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쌀에 전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일단 곡류, 식물성 식품 중에 전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곡류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전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분이 원래는 딱딱해요. 그 전분이 뭐 딱딱하다 그게 원래는 굉장히 좀 단단한 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생쌀 씹으면 되게 단단하잖아요. 생옥수수, 생감자 차곡차곡하거나 되게 단단하거나 어쩌거나 좀 어려운 근데 그걸 익혀요. 그걸 하고 나서 밥이 돼요. 아니면 찐감자, 찐옥수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부드러워지고 약간 연해지고 좀 끈적끈적해지고 그런 풀고 그런 특성들이 전분의 호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제라티나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알파화 이렇게 얘기가 알파화는 그냥 그림에 지금 나올 거거든요. 알파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분의 호화라는 게 이제 또 이제 이거는 영양 시험을 해보니까 이 호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꾸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호화, 조화를 얘기를 하는데 탄수화물 전분 얘기할 때 전분 같은 경우에 호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수분, 온도, 가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전분에 수분이 들어가고 수분이 들어간 뒤에 열을 가해줘서 일정 온도 이상 여기 주로 호화 온도가 일반적으로 60도 정도 그러니까 이것보다 높은 호화가 될 수 있는 온도 있는 온도가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주면 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화가 일어났던 게 반대로 다시 약간 호화 상태에서 노화 상태로 변화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결정화라고 하게 되죠. 노화를.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밥, 찬밥, 식은 생각하시면 돼요. 찬밥, 식은 밥은 어떻게 해요? 빡빡해지죠. 그리고 뭔가 아까 약간 끈적끈적한 것도 좀 덜 끈적끈적해지고 단단해지고 뭐 그런 느낌. 근데 완전 캔슬처럼 가는 건 아니지만 부드러워지고 떡도 그렇죠. 떡 같은 경우도 쌀에 떡으로 만들었을 때 되게 부풀고 좀 끈적끈적하고 약간 부드럽고 이러다가 떡이 굳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단단해서 딱딱해지고 그런 걸 노화라고 하죠. 노화가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호화, 노화라는 용어를 알고 호화, 노화에 대해서 쌀, 밥, 찬밥 또는 뭐 쌀, 떡, 굳은 떡, 뭐 이렇게 하는 뭐 다른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상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해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이게 되는지는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기 이제 설명이 있는데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실 거예요. 전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별히 들어가시면 돼요. 이 전분에서 좀 더 자세한 구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식품화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고요. 저희가 오늘 볼 거는 그런 전분이 여기 다 이게 전분입니다. 이 전분이 지금 모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그라미 안에 이거는 이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각각의 전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전분이 있고 아까 근데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호화의 첫 번째 단계는 물이 이 전분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요. 이렇게 전분에 약간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짝 사이사이에 끼어들어가면서 사이사이에 물이 끼어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분이 부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있어 딱딱하게 이렇게 막 빽빽하게 있던 건데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얘들을 부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물이 들어가서 이게 그렇기도 하지만 얘 자체가 우주 자체가 좀 부풀면서 얘들이 행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팽창해.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약간 부드러워지는 게 살짝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나와서 전분 입자에 수분이 흡수되는 상태를 1단계라고 하고 있고요. 가역적 단계라고 해요. 가역적이라는 거는 정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넣으면 부풀었다가 물을 빼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전분에 물을 넣어주면 이 상태로 갔다가 딴 걸 안 하고 그냥 물만 빼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상태의 1단계입니다. 호화의 1단계. 호화의 2단계는 온도가 가요. 그러니까 가열이 들어가기 전은 1단계, 가열이 들어가는 게 2단계입니다. 2단계로 가열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팽균이 일어나고 비가열이 일어나고 이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좀 불가능해져요. 저희가 이제 가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 지금은 가열된 상태, 지금 알파, 노화, 호화가 된 상태를 지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끼어들어간 게 여기서 끼어들어가는 게 되게 조그맣게 끼어들어가서 거의 활동을 많이 못하다가 이제 가열을 하기 시작하면 얘들이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러붙고 팽창을 완벽하게 시키기 시작해요. 그런 단계를 2단계, 그래서 저희가 호화 단계 2단계 그런 단계로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처음에 전분에 좀 이제 같이 만난 다음에 가열을 통해서 물 분자가 여기 더 제대로 끼어들고 자체가 전분 자체가 좀 부풀어오고 뭔가 이런 단계를 저희가 호화의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가열을 해서 어느 정도 호화가 시작됐으면 원래 상태가 완전 돌아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온도가 먼저 올라가면서 또 입자 온도가 붙게 되고 뭐 이런 거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전분이 이렇게 모이는 게 전분 입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히 뭐 전분 입자 중에 이 전분들이 막 이게 막 엄청 반응을 하다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원래 상태가 아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도가 가열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굉장히 뭐가 변화가 많아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초기 단계인 2단계는 변화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으나
3단계쯤 되면 완전히 호화가 이끌면서 완전히 뭔가 변화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화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가만히 이걸 익힌 다음에 이거를 차게 두게 되면은 이런 게 노화예요. 좀 저장을 하다 보면 이게 노화예요. 전분의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다시 좀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가지들이 막 엄청 벌어지고 있어요. 좀 벌어지게 그려놓죠. 근데 보시면 첫 번째 호화가 되기 전과 노화가 되고 나서가 전분의 상태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시 물이 빠져나가고 뭔가 원래의 전분이 좀 되게 빽빽하게 들어차있던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저희가 아까 말한 찬밥, 단단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원래의 상태처럼 되진 않죠. 왜냐하면 완전히 원래의 상태처럼 되지 않는 게 이렇게 뭔가 변화도 빠져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완전히 변한 거 일어나서 그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원래 생사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찬밥이 어느 정도 생사처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노화의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화, 노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노화된 게 다시 호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저희 찬밥 다시 데우면 다시 부드러워지고 좀 뭐 그렇게 되죠. 그거가 다시 호화를 시킨 상태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호화, 노화가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뭐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더 완전히 영구적으로 변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는 없어지겠죠. 그런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어쨌거나 호화, 노화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노화된 상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떨 때는 호화를 알파화, 노화를 베타화, 그래서 호화 전분을 알파 전분, 노화 전분을 베타 전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다른 데서 쓰이면 뭐 다른 의미로 쓰이겠지만 저희가 전분에 대해서 쓰일 때는 알파화라고 하면 호화, 베타화라고 하면 노화를 베타화. 그리고 노화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요거는 빼시고요. 결정화와 같은 용어가 나오시면 결정철 그런 걸 얘기하고, 노화에 대해서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 좀 생각하는 거는 수분이 있으면 노화가 억제된다.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면 노화가 억제되는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걸 어디서 여러분 이거 좀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찬밥을 공기 중에 그러니까 밥을 공기 중에 넣어봤을 때와 그 다음에 밥솥 안에 딱 닫아서 보관을 할 때 어떤 경우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밥솥 안에 있는 게 훨씬 부드럽죠. 그렇죠? 그리고 떡을 보관할 때도, 떡 보관하고 할 때도 물그릇으로 어쨌거나 이렇게 덮어두고 수분 손실을 좀 방지해서 보관을 하면 노화가 적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노화라는 것 자체가 수분이 손실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노화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공유로 만든 것들을 좀 천천히 노화가 그러니까 좀 덜 딱딱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분을 손실하는 걸 방지를 하죠. 빵 같은 것도 그렇죠. 뭐 식빵 같은 것도 이제 잘 싸서 두면은 얘가 부드럽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수분이 이러면 건조해지기도 하지만 노화는 더 잘 일어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까지만 좀 그런 참고.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지 않고 호화, 노화 외우시고 용어만 외우시면 이게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들을 해서 보시면 조금 이제 그래도 이건 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럼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다 진행했고요. 단백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변성, 디내추레이션, 단백질의 변성에 대해서 디내추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거 빼고 효소의 불활성화 이 정도만 하고, 이건 효소의 불활성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백질 변성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들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변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냥 단백질이 온도가 높아지면 변성이 일어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는 뭐 설명드릴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
중요한 건 단백질 변성은 온도가 높아지면 변화한다. 그리고 그것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변화가 아니다 라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것도 쉽죠? 고기 익혔다 단백질 변화죠. 그거 다시 원래대로 생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몸짓을 해도 안 되죠. 그게 단백질 변성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효소도 그렇죠. 효소도 그래서 가열을 하게 되면 얘가 불활성화되고 그거가 다시 활성화돼서 온도를 낮춘다고 해서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온도가 이 정도여서 이런 이렇게 높은 온도가 풍선과 전문가도 그렇지만 제가 100도씨가 넘어서 튀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변성이 관련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낮은 온도에서 변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낮은 온도에서도 오랫동안 두게 되면 변성이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비드 같은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비드 같은 게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익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비드 같은 것들이 이런 좀 낮은 온도에서 또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온도를 좀 오래 유지를 하면서 조리를 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이 많거나 pH를 긍정적으로 가깝게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더 잘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와서 그냥 이대로 보면 긍정점은 사실 식품화학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등점점에 가까워지면 단백질 분석이 빨라진다. 이 정도는 시험을 가끔씩 두꺼워지게 나올 때가 있어서 등점점 나오면 단백질 분석이 빨라진다. 이 정도는 연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백질 변화 중에 이제 저희가 식품 가공상에 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가 있어요. 수린 맛살. 수린이라고 부르는 것이 맛살인데요. 육류에 들어있는 마요신, F마요신 이런 것들, 이거가 근육에 들어있는 흡유 단백질. 그러니까 근육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마요신, 액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어쨌거나 근육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들이 육제품의 텍스처가 달라지다. 이거 가야 하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 부분에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은 사실 근육량이 엄청 많은 편이에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근데 다른 동물들은 근육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부위가 뭐 이렇게 어디를 잘라서 먹는다고 치면 살이 다른 걸 먹는 게 아니라 근육이랑 지방을 함께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빼면은 거의 근육부예요. 우리가 이런데 체지방 이런 부분 잘라서 먹는 거 치면 뭐 내장 부분을 먹는 게 아니면 근육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기를 익혔을 때의 변화는 이 근육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관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거고 콜라겐은 그리고 근육 쪽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저희 피부 이런 데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피부 쪽에 많이 들어있는 건데요. 콜라겐 같은 거는 가열하면 젤라틴이 됐다가 젤라틴에서 여기서 부드러워지고 퍼스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콜라겐과 젤라틴의 여러분들이 젤라틴 되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젤라틴이라는 거 젤리 같은 데 쓰는 거 아시죠?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저희 공국 끓인 거 공국 이렇게 여러분 설렁탕 말고 이제 좀 더 뼈 오는 그런 거를 이제 했을 때 저희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얼리거나 아니면 차가운 데는 어떻게 해요? 얼리지 말고 차가운 데 주세요. 약간 젤리 묵혀놨죠. 그게 이거예요. 젤라틴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겐 성분이 뼈에 있던 콜라겐 성분이 빠져나와서 국물에 지금 녹아있다가 그거가 이제 굳으면 젤라틴 성분으로 바뀌는 굳으면 젤라틴 성분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어떤 고체 형태 젤리형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묻어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육단백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선살이나 뭐 게나 이런 거 가지고 단백질을 가열을 하게 되면 물론 단순 가열이 되는 게 아니고 좀 이것저것 섞어주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젤을 형성하게 돼요. 맛살 같은 것처럼 그런 거를 수린이라고 합니다. 어묵이랑은 약간 달라요. 어묵도 물론 수린미를 기본으로 하는 거 같은데 수린미는 일반적으로 그 밀가루 같은 거를 넣은 상태는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어묵은 밀가루를 좀 많이 넣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물론 수린미도 맛살 만들 때 뭐가 들어가면 전분 같은 거 넣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넣지
넣지 않고 약간 소금이나 이런 몇 가지 정말 필수적인 어떤 약간 그 소금 같은 그런 것들만 넣어도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제일같이 이렇게 그런 걸 저희가 수립이다 하고 그래서 생선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나오네. 그래서 저것도 나중에 저희 한번 다시 나올 거예요. 가공학 나중에 더 지나가면 수립이 다시 나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지방지도 이제 가열하면 담아야겠죠. 그래서 이거 저희 해석적성 산업 상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중학교 일어나는 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안 좋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뭐 소화기가 잘못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국성고이즈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반복생활 튀기면은 독성효과가 있는 문제들이 여기는 이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아예 다양성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열해서 좋은 점들, 나쁜 점들이 있는 것을 하면 되고 좋은 게 만들어지는 거, 나쁜 게 만들어지는 것도 전부 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모두 생기게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럼 저희가 가로수방에서 나오는데 똑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영양소 맛 같은 것도 가열해서 변할 수가 있는데 비타민이 사실 가공 자산하기에서 좀 많이 중요하게 다루죠. 왜냐하면 무기질, 미네랄 같은 것들이 거의 파괴되는 게 없어요. 사실 가공 수정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칼슘,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파괴되죠. 근데 제일 많은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영양소가 비타민이에요. 사실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건 파괴가 되더라도 단백질이 뭐 분해되고 뭐 하지만 어쨌거나 걔는 단백질 성분으로 우리한테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맛이나 뭐 여러 가지 식품의 형태나 그런 것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몸에서 분해해서 소화해서 쓸 때는 일반적인 단백질과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물질들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 비타민은 아예 우리 몸에서 쓸 수 없는 영양소로 바뀌어버리고 파괴가 되고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 가공 저장에서 비타민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할 것인가, 비타민의 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굉장히 핵심 중 하나가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영양소 파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른 영양소에 대해서 파괴 이런 얘기는 거의 나오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나올 얘기들도 앞으로 나올 때도 영양소 파괴라는 얘기가 나오죠. 비타민이 나오고요. 비타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비타민 파괴가 있다 없다 이런 거좀 보시고 저희가 그래서 비타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는 영양소 중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열 중에 파괴가 많이 있고요. 비타민 중에도 제일 잘 파괴되는 거가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진짜 나중에 이제 비타민 여러분들이 배우시겠냐 정말 뭐를 다 파괴돼요. 산소도 파괴되고 뭐 열을 파괴되고 뭐를 파괴되고 진짜 모든 데서 다 파괴하고 그런 분량에 대해서 저희가 비타민 C 파괴를 굉장히 억제하는 쪽으로 살 수 있다면 다른 비타민 대체적으로는 파괴가 억제되는 편이거든요. 비타민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영양소 변질을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오면 앞으로 저희가 비타민에 대한 것이다. 비타민의 이제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매일 하는 얘기 나올 때 아미노산 중에 필수한 에센셜 아미노액시드 이거는 사실 영양학 들으시면 나오죠. 그런 것들 파괴가 일어나서 이제 필수 아미노산의 이제 섭취를 좀 저해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죠. 세계 변화요 밑에는 그래서 연록소 같은 것들이 가열을 하게 되면 녹색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채소 같은 거 가열하면 색깔이 변하는 그런 거거나 아니면은 육류에 흡수하는 것이 마요로 들어있거든요. 이제 가열을 회색으로 고기 색깔이 예를 들어 붉다가 가열을 변화하는 그런 것처럼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생성 성분들이 가열하면서 파괴가 되죠. 아니면 그냥 반대로 생성되는 것도 있었죠. 저희 마일야드반에 있는 캐러멜 반응 같은 경우는 색소 성분이 새로 생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가열을 하게 되면 영양소나 색이나 바뀔 수가 있겠다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제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주말에는 시간부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은 영양소 잘하겠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되게 기침스럽게 안 들려.